4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총리 교체 등 당정청 모두에서 큰 폭의 인사가 있었죠. 4.7 재보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차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방역과 부동산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반장, 오늘 정치권에서는요,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관련한 논란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호란 기획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도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측은 방역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인사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따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류 반장, 강성 친문으로 통하는 정청래 의원이 혹시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죠. 네, 야당 측에서는 정 의원이 입법 독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집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어려운 길을 피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따 발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까지 첫 공개 회의에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면서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신반장의 글로벌 뉴스 신세계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럽으로 가보시죠. 자, 월드 비지터라는 노르웨이 여행사가 출시한 러시아 여행 패키지입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모두 러시아제 코로나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어도 하고 백신도 맞고 꽉 먹고 알먹거란 거죠. 약 2,600유로 350만 원짜리 상품은 관광 시작과 끝에 2차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화이자, 모더나, 스푸트니크 V, 시노팜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세르비아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인구는 700만 명인데 약 2배의 백신을 확보한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If you come to Alaska, you get a free vaccination, if you want one. But in the end, you come in, you want a shot, you come to visit Alaska, you get a shot. You don't have to pay for it. We'll have things set up at the airport, and we'll help you out. 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래스카주는요, 6월 1일부터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주겠다라는 공식 계획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건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오는 미국인 여행객에 국한해서입니다.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 하자, 요즘처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지상의 천국으로 불리는 관광대국 몰디브. 아예 국적에 관계없이 몰디브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백신 맞춰주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The main idea of tourism being open is to provide a reasonably safe tourism with minimum inconvenience. So the tourist employees, the frontline employees are being vaccinated. Almost 90% of the staff in tourism frontline. Then we will move on to 3V tourism, because 3V is just an additional promotion we are giving to the tourists. 이처럼 최근 여행업계에서 출시되는 백신 관광 상품을 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쟁탈전이 무색해 보입니다. 돈만 내면 맞게 해준다니 과연 백신 공급이 어려운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러한 잉여 물량조차 관광객들이 선점한다면 선구매에 실패한 국가들은 도대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Vaccine equity is the challenge of our time, and we are failing
Some countries and companies plan to do their own bilateral vaccine donations by passing COVAX for their own political or commercial reasons, which only increases vaccine inequity. This is a time for partnership, not patronage.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슬슬 마스크를 벗고 일상 복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약 3%,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그런가 싶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한참 더 떨어집니다. 남미의 페루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죠.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일로 보입니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었었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올해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요,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 기획관은 여러 언론에서 코로나 분석을 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과거한 인터뷰에서 백신 공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모두들 백신 확보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백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효과를 발표할 텐데 이미 여기 있는 A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이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는 한 $4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까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예.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 학자적 양심 대신 정치 방향을 택한 인물이라면서 방역방해 전문가를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꼴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남 양산갑의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낙선했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정치 방역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쓸만한 백신과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도 구별 못하고 예비적 보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전문가입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감투를 씌워준 것은 이 정부의 거짓과 무능을 덮고 양심을 팔아온 것에 대한 도운 아닙니까? 청와대는 방역기획관 신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방역과 백신 업무 등 대응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 교수를 발탁한 건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마련한 경험을 활용해서 이 장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기 기획관이 질병관리청과 정치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이라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각국에서 백신 이기주의 또 백신 생산의 어떤 차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또 어느 공직자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꾸 가져가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른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방역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줄 인물이 필요한 것은 맞다는 겁니다. 기 기획관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얼만큼 가감없이 전하고 조율하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뼈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냈었던 분은 맞긴 맞습니다. 다만 뭐 백신 수급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측의 의견들 너무 편을 들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김호상 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역 정책들을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평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들어가서 백신 관련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 집단 면역 난관,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협력 논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방역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줄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의료계의 이제 시각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고, 조금 전에 나온 어디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호란 방역기획관도 아마 이제 기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요. 본인은 이제 방역 쪽을 주로 맡게 되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아무튼 본인이 이제 방역 기획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제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일단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방역 관련한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조 반장, 일단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후에 처음 열린 공식 회의 자리였던 만큼 오늘 수보회의에서 뼈있는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면서 부동산과 백신 등 여러 민생 이슈를 언급했는데요.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질책을 썬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수급 문제 등으로 정부가 밝힌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 코로나 백신 협력 등 긴밀히 공조를 위해서 심혈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공직기관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발 투기 사태가 악재로 작용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당과는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재보선 전후 하락세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소폭 상승했다는 조사가 나왔죠?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고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34.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역대 최저치인 33.4%를 기록한 뒤에 소폭 상승한 건데요. 부정평가는 지난 집계보다 1.4%포인트 내린 61.5%, 모름과 무응답은 3.8%였습니다. 신 반장,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 리얼미터 측의 분석을 들어보면 네.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1차 정리된 상태에서. 네, 문 대통령의 또 책임 표명, 쇄신 의지가 발표가 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방향을 돌릴 만큼의 큰 모멘텀은 없었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여야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37.1%, 민주당이 0.4%포인트 하락한 30%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서는요. 오늘 오후에 그 국회에서는 첫
대정부 질문이 열렸죠. 정세균 총리가 사퇴했기 때문에 직무대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말 방어 전선에,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섰고요.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박 반장,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시 백신 공방이 뜨거웠죠. 네, 국민의힘은 우리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아프리카 르완다나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지금 속도로는 집단 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예상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잘못된 뉴스라며 적극 반박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보세요.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또 부동산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에 분노했지만 모든 것을 정부의 무능과 정책적 오류 때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민의를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한 11, 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아주 열일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던질 그런 질문에 더해서 총리한테 나올 질문까지 전부 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답을 했고요. 아까 이제 백신 관련한 질문 나올 때 보니까 뒤에 약간 좀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던데. 이제 잘못된 뉴스다, 네.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런 좀 감정적인 발언들이 그쵸? 오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홍 부총리도 잠깐 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고요.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오늘부터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청문회 때 코로나 대책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의 개각 그리고 참모진의 개편 발표는 상대적으로 비문재인 진영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등용해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였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문회 전에 그만두라 라면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후보자가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강성 지지층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형, 총리 청문회 하기 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라.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청문회 전에 그만둬라. 오늘은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자 여당에선 정청래 의원이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부겸이 형이라고 부를 거면 축하나 덕담이나 할 것이지 고작 한다는 말이 조롱에 가까운 비아냥을 늘어놓는다면서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고 그쪽 집안일이나 잘하라. 남의 간섭할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라,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좀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에서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했죠.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2년 전 흑석동 건물 매입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고 오명을 씻으려 몸부림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론개혁이 본인한테 주어진 과제다. 앞으로 일선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쪽에서 지금 언론개혁 문제를 또 많이 좀 들고 나오고 있죠. 민주당도 그렇지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 질책은 쓰냐, 새 출발 전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정한도 용인시 의원은 어제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민주당이 꼰대 정당, 아저씨 정당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대 남성, 이른바 이남자 표심 잡기에 한창인 민주당에서는 남녀 의무 군사훈련, 그리고 모병제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유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열차, 더불어 당권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 2일이 전당대회니까 2주가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재보선 참패 이후 전당대회가 이렇게 당겨졌죠. 그래서 제가 KTX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예비 경선에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3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민생과 변화, 단결 이렇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세 후보가 찍은 포인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민심은 받드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민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입니다. 저 홍영표, 단결하는 혁신, 승리하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해서 당을 단결시키겠습니다. 네, 새 후보는 내일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22일 충청, 그리고 24일 경상도, 26일 강원과 수도권 합동연설의 일정을 하게 됩니다. 호남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더불어 당권 열차의 목적지는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바로 첫 TV토론을 하는 건데요. 15일에 후보 등록한 직후에 새 후보가 모두 광주를 찾은 지 나흘 만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 위한 건데요. 새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창출을 위해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듯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 내에서는 회신 목소리가 쏟아졌죠. 다만 직후에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친문 주류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쇄신보다는 안정의 무게를 실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대표 선거 역시 이른바 친문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 이른바 대장부엉이 이해찬 전 대표인데요. 우원식 후보가 이 전 대표가 후원회장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어디 가서 당대표 후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랬더니 듬직한 사람, 곰 같은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당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 별명이 곰이거든요. 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 역시 이 전 대표가 후원회장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 후보, 민주당 대통령 3사람 중에 2사람 이름만 거론했습니다. 저 홍영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서 변화, 쇄신에 조금 더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또 본인은 개파 찬스를 쓰지 않는다라면서 친문계의 부엉이 모임, 또 고 김근태계의 민평면 모두를 비판한 바가 있죠. 더불어 당권 열차의 소식 앞으로 여정회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예비 경선에서 이 열차에서 내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정한도 용인시 의원입니다. 청년을 앞세운 29의 정 의원. 당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라면서 꼰대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솔직히 저와 같은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혈의 허식과 꼰대, 아저씨 문화 싹 걷어내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정 의원은 지난 재보선 때 유세차에 청년들의 무대를 만들어줬던 국민의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 청년위원회 나이 기준이 현재 만 45세인데 이 부분을 34세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당선이 안 될 건 알지만 이 5분간의 연설위에서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고도 했습니다. 정 의원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민주당의 여성 우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20대 남성이 유독 돌아선 이유는 젠더 문제 때문이다. 반페미니즘이나 여성 혐오를 말하는 게 아니다. 기회 평등을 말하는 거다. 민주당이 여성을 우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20대 남성은 불공정하다고 느꼈고 돌아섰다. 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대 남성, 이른바 이남자의 표심은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유세를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민주당의 남녀 갈라치기 탓이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남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성 경찰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또 공기업 승진 평가에 군 경력을 반영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재선의 박용진 의원은 아예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 훈련을 받게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새로 출간한 본인의 저서에서입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이런 구상과 함께 내놓은 건데요. 남녀 모두 기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고 군인의 월급을 획기적으로 올려서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여성의 그 병역 복무와 관련해서도 훨씬 찬성이 많더라고요. 네, 박 의원은 이번 제안이 오히려 군 가산점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재보선 표심 수습을 위한 반짝 제안이 아니라 오래된 고민이고 또 지난해 11월에 이미 관련 내용을 다 써놨다라고도 했습니다. 앞다투어서 이남자 표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재보선에서 드러난 20대 민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22.2%, 오세훈 72.5%로 20대 남성 중 5명 중 1명만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박영선 44%, 오세훈 40.9%로 엇비슷하지만 박 전 후보가 더 높았는데요. 하지만 20대 남녀 표심 이미 오래전부터 엇갈려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 12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세대가 이남자였고요.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세대가 이여자였다는 겁니다.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 이남자의 쏠림도 강해졌지만 민주당 이탈 비율로는 이여자가 오히려 더 크다는 건데요. 특정 성별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공약보다는 일자리나 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청년 세대의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임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신임 지도부 선출까지 남은 2주를 천금같이 쓰겠다라면서 당내 부동산 특위를 설치하는 한편 또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나흘 만에 또다시 광주행. 이남자 표심 잡기 보심. 네, 오늘 이제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제 후보 3명이 첫 TV 토론을 가졌고요.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조금 더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류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바로 발족시켰다는 거죠. 네, 지난 이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민심 위반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또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이 지자체장까지 함께 다 참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급등,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인한 1주택자 보유세 조정 논의부터 논의가 될 거란 관측인데요.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특위를 오늘 발족을 시켰습니다. 견제해 나갈 것은 견제해 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또 당정 회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하고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은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튼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반영을 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민주당의 또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 그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그런 흐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앞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또 다른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 또 공시지가 문제 등도 지적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국민들한테 저희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후보도 앞서 무주택자 LTV, DTI 이런 규제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당내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면서 특히나 TF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까지 붙는 새로운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성된 부동산 특위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서의 전환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특위가 발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LH 사태 관련한 수사 상황을 밝혔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혹은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22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수사 시작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수본을 꾸린 이후로 3월 말 1,560명 규모로 수사팀을 2배 확대하고 검경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업을 색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새 당권 주자, 그러니까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전부 이제 호남으로 갔다는 얘기를 류 반장이 했고 첫 TV 토론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오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광주 MBC 주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토론회가 조금 전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5시 15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전까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홍영표 후보는 당 쇄신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유능한 혁신이다. 원칙 없이 무턱대고 바꾸자는 말은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민생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당을 단결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을 다시 했는데요. 재보선 참패에서 국민들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본인이 전남 고흥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호남이 선택해달라라고도 했는데요. 이 홍영표 후보 역시 토론회에 앞서 본인의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서 호남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원식 후보 역시 반성이 먼저였는데요.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소리는 요란했고 성과는 느리기만 했다면서 민심이 174석을 갖고도 개혁도 민생도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 큰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우 후보는 우직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토론회가 이제 저희 정치부회 하는 중간에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한 내용만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막 5분 전쯤에 이제 끝이 끝났어요? 났는데요.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집중 안 하고? 네, 아니 집중을 안 한 건 그래요? 아니고, 네, 회의에 틈틈이, 집중해야지. 네, 유 반장이 다시 토론을 좀 보고요. 네. 또 좀 여러 가지 또 주제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왔을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네. 좀 더 추가로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유 반장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후임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역시 이제 관심이 가는데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강경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일단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원장 보통 3선 이상 그 의원들 중에서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속도 조절 대신에 개혁에 방점을 찍고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한 데 따른 건데요. 대야 협상을 주로 해야 할 법사위원장을 정 의원이 맡을 경우에는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정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라고 썼는데요. 국회는 고요한데 언론들만 술렁술렁하느냐.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 개혁할까 봐 두렵느냐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당에서 시키면 뭐 그 책임을 떠안겠다는 그런 표현도 좀 썼으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을 생각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나흘 만에 또다시 광주행, 이 남자 표심 잡기 고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여야 대선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과 가진 양자 대결에서 50%가 넘는 지지율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에서도 여권 주자들을 꺾었죠. 높아진 지지율 때문일까요? 윤 전 총장은 요즘 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을 주변에 했다고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세가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전 총장이 37.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1%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였는데요. 16.2%포인트 차, 오차 범위를 한창 넘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선 지지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선호도가 50%를 넘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2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습니다. 40대를 빼곤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따돌렸는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심지어 호남의 선택도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세론이라고 할 만한데요. 인기가 높아지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충고를 했었죠.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벌써부터 파리들이 좀 꼬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주겠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겠다 제안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사람을 잘못 만났다간 큰 탈이 날 수도 있겠죠. 최근 잇따라 출간된 윤 전 총장 관련 책들, 이 역시 불편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진심, 윤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전직 기자가 쓴 책인데요. 고교 졸업 이후 41년 동안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3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한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와 고교 동창인 저자는 그와의 3시간 동안의 만남을 토대로 고교 생활의 품성과 지금의 모습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소개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말 책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몇십 년 만에 만나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쓰느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고맙다고 답해왔다라고 말입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측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직접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의 점심이 윤석열의 진심으로 포장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책 내용도 조금 부실합니다. 장과 부인이란 챕터가 있는데 핵심 내용은 장과 부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입니다. 41년 만에 만난 고교 동창과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부인의 장모 이야기까지 꺼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팥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신당도 창당 작업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인 윤사모가 창당을 주도하고 있죠. 다 함께 자유당이
중앙당 창당 100인대에 이어 시도당 창당에 한창입니다. 나와라 윤석열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나선다고 해도 과연 다 함께 자유당과 손을 잡을까요? 창당 작업에 아무런 말이 없는 윤석열의 진심이 궁금하긴 합니다. 전 세계가 뛰어든 백신 확보 전쟁,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백신 부국에 속하지 못했죠. 미국과 유럽이 백신을 선점하면서 수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11월 집단 방역도 어려운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빈틈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고들었습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당국에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의 갑작스런 개인 플레이를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권력이 무상하다. 정권 말기에 정말 대통령이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발휘하는 것보다는 중대본과 국가,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함께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물음표는 찍은 듯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죠.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 첫 비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방역 정책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까 정부랑 지자체 간 방역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해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백신 마련할 수 있는지 당부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경기대의 논의가 있었나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요. 일부에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독자 백신이 아니라 진단 키트가 문제라며 일단 화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항마를 꿈꾸고 있죠. 정세균 전 총리는 퇴임 뒤 첫 행보로 DJ의 일산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다시 김대중이다. DJ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전북 출신인 전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 바로 호남입니다. 전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와 호남 당심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 총리의 지지율 아직 마의 5%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양무 호남, 시무 대선,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대선의 꿈도 멀어지게 됩니다. 재보선 참패로 정치적 내상을 입었죠. 이낙연 전 대표도 반등을 모색 중입니다. 최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친문 당심에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만인보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 출발지 역시나 호남입니다. 본인의 울타리부터 다시 단단히 치겠다는 생각이 듯합니다. 두 전지총리의 호남 민심 쟁탈전,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날 파는 사람들 너무 많다. 정세균, 이낙연, 호남 구애. 네. 자, 민주당 이제 당권에 도전한 세 명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TV 토론을 가졌죠. 저희 정치부의 하는 도중에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아까 뭐 잘못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서요? 약간 좀 잘못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는 네. 이제 개혁대, 그러니까 홍영표 후보의 말을 전하면서 개혁대 민생, 친문대 민생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저희가 전했는데 다시 저희가 이제 받아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대 민생, 친문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저희가 조금 잠깐 실수하는 네. 과정이 그럼 있었습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네. 가짜뉴스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는 예. 얘기죠. 그럼 이따가 그거 잘못 나간 거 있으면 고치고요. 자,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죠. 전에 이제 조 반장이 한번 발제도 했었는데 유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에 나갈 일이 없다고 분위기를 일축한 거죠. 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뇌피셜이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라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느 언론사에서 또 제 이름 넣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할까 그게 좀 겁나기도 하고 장난삼아 돌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유 이사장은 지지율 2.9%를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정세균 전 총리보다 높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갔네요. 3% 가까이 그래도 지지율이 나온 거는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요. 자, 아무튼 이제 본인이 관련해서 이제 명확히 선을 좀 긋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후에 이제 많은 속보가 나왔고 저희가 이제 관련한 내용을 지난주에 다룬 바 있죠.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측에 좀 개입을 요청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측이 거절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방한을 했습니다. 정의원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미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요청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의 노력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을 믿는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일본이 IAEA와 협의를 충실히 하고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방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정부도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우리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면서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장관은 이미 태평양 도서 16개국이 우리와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고 유럽연합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면서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 그 신반장 정의용 장관이요.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는 거죠. 네, 정의용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면서 이 세 가지를 일본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첫째,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와 정보 공유. 둘째는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또 셋째는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의 참여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이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내세운 조건 가운데 하나죠.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포함시키는데 관련해서 일본 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 아이보시 고이치 후잔 일본 대사는 IAEA 조사단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IAEA와 우리 정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방출 후에도 지금까지 실시해온 IAEA와의 협력이나 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또 협의를 한 다음에 방출 계획을 밝혔어야 되는데 순서가 뭔가 좀 어긋난 거 아니냐, 거꾸로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본이 약속을 지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검찰이 지난 주말에 이제 외압을 넣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은 수원지검이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왔는데요. 이번엔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 먼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지검장의 출석 의사를 밝힌 15일은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환에 그동안 쭉 불응을 했잖아요. 갑자기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네, 이 지검장 측도 기소 방침을 밝히셨다는 언론 보도를 출석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걸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는데요. 3차례 소환 통보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로 재이첩된 뒤에는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의견이 갈려서 결론을 기다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선에 내려보냈는데 업무 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이 지검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이 기소가 만약에 된다면 검찰총장 추천위에서는 이 지검장을 천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번 소환 조사가 이 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검찰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저희 대선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픽은 제대로 나갔는데 유시민 이사장 지지율이 3.2%인데 아까 누가 2.9%로 얘기를 했다고 잘못 읽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네요. 오늘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가 2군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가는 리얼미터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지율이 3.2%가 맞고 네. 그 머니투데이가 다른 조사한 거는 우리 아직 조사죠. 지금 그래픽을 사용 안 없기 했으니까. 때문에 네. 숫자가 잘못 언급이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날 파는 사람들 너무 많다. 정세균, 이낙연, 호남 구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선거 이후 줄곧 합당 신중 모드를 이어왔죠. 이런 가운데 안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사견을 전제로 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야권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핫한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권 소식을 알아본 시간, 오늘도 줌인으로 발제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봤다면요. 이번엔 김 전 위원장과는 앙숙 같은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당을 보채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안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절차는 선거 과정에서 합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합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당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 안 하겠다 하면 그걸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 당원들이 합당을 허락하면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사실 안철수 대표 보궐선거 이전까지 줄곧 다당제를 주장해 왔었죠. 중도층을 포용하는 제3당 구축이 안 대표의 정치 목표였습니다. 지난해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입국 기자회견에서도 중도 보수 통합의 반대 뜻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우리는 다른 정치하겠다고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과도 그렇게 통합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 양당제를 깨는 게 제가 정치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감해요. 제가 그 주장을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예. 근데 10년 동안 그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큰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안 되더라고요.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진영 대결로 1대1 구도로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바라는 일입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면 그러면 1대1보다도 훨씬 더 합이 더 큰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던 안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갑자기 국민의힘과 합당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선거 초반 안 대표는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등을 달렸었죠.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마친 이후부터는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 대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고 합당 발언으로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던 셈입니다. 저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 선거 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마음이 급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죠. 안 대표는 합당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남 지역의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합당에 찬성하시는 입장이고요. 충청권에도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대표님 수행한 실무 당직자들 보고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통합은 하되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전략적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안 대표가 합당을 두고 당내 이견을 내세우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란 변수 때문인데요. 윤 전 총장 말 그대로 등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냐 제3지대 개척이냐를 두고 고심 중일 텐데요. 만일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조기 합당할 경우 제3지대는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 사이 윤 전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제3지대에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제3지대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신당을 만들어 국민의힘과 겨루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죠. 국민의당으로선 국민의힘과 합당을 서두를 경우 결국 중도라는 정체성이 희석되고 지지층을 신당에 내어줄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안 대표, 지금쯤 합당 얘기를 괜히 먼저 꺼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대표의 진짜 속마음, 온 더 레코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과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원내 3석분인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동등한 위치에서 당대당 신설 통합을 요구하려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안 대표가 주장하는 야권 혁신 플랫폼의 취지를 살리려면 신설 통합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데요. 안 대표가 합당 연장전에 돌입할 낌새를 보이자 간만 본다는 불만이 또다시 터져 나온 듯합니다. 대통령 대선 포기하고 시장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정진석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에 했던 발언인데요. 국민의힘 중진들도 합당이 곧 자강이라며 빠른 통합의 뜻을 모았던 만큼 지금 상황이 썩 내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사무총장은 방어에 나섰는데요. 기계적으로만 합당하면 지난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참패,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이죠. 흡수통합은 안 된다면서 안철수의 역할론을 강조했는데요. 정치를 너무 실리나 지분관계로만 이해하고 통합이나 합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이제 그럼 대의 명분이나 가치 정치의 몰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왜 제3의 중도시정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지 또 시대 변화나 요구에 얼마나 충실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야권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트로이카 체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트로이카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야권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의 입에서 대선 출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이태규의 입에 주목해라. 제가 종종 언급하는 뇌피셜 가설 중 하나죠. 안 대표가 대선 출마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럼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 분명 대선 출마는 없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장이 안 되더라도 대선은 불출마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바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란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요. 안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인데요. 주연 배우를 맡든 연출을 맡든 야권의 트로이카 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 중심축은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합당 신중 모두 이어가는 안철수, 대선 출마도 만지작.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합당을 의결을 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박준호 반장이 자세히 정리를 좀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게요. 합당도 합당이지만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호중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선출이 됐죠. 이제 파트너를 뽑는 작업인데 후보들이 어제 오늘 뭐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던데 신 반장,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4선 중에서는 권성동, 김기현 의원이 있고요. 3선 중에서는 김태흠, 유이동 의원입니다. 이렇게 4파전으로 지금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번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분리 선출 규정으로 바꾸면서 이번 경선은 러닝메이트 없이 원내대표만 뽑는 경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은 투쟁력과 결기가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면서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로 친문당으로 전열을 재구축하고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략형 야전 사령관으로서 대선 승리를 찾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전략통, 정책통으로 숙련된 노련함을 겸비하고 있는 제가 17년에 걸친 정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 그 존재만으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덕적 상징서로 싸울 땐 단호하게, 우회할 땐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아는 제갈량의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원내투쟁을 이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권 의원은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중도 합리의 시대를 열어 국내 마음속으로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승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를 포용하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내 대선 후보들과는 저는 어느 하나 편중됨이 없이 두루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지도부 일원이 된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윤 전 총장과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유이동 의원은 내일 오후 공식 출마 선언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4파전 양상이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의 만남을 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관련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튼 정치권의 해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은 신당 창당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 전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지대에서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낡은 정치 세력과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다시 한번 신당 창당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진영 논리에 갇힌 것보다 의제 중심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창당에는 돈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안철수 대표와 창당을 해본 경험을 내세우면서 돕겠다는 분들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많다. 여야 정치인 중에도 이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변화의 경쟁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신당에 윤석열이 됐건 김종인이 됐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퇴행적인 길을 걷고 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기회를 한 번도 못 살리고 자신을 따르던 여러 사람의 기회도 날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기회까지 받았어요. 아무튼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신랄하게 평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신당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바람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난주 만남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 아니에요? 네, 김 전 위원장의 신당 창당이나 혹은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권 재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를 보유한 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함께 움직인다면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동력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제3지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역시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한 달도 안 된 어록 속에 있다라면서 진정성의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본인 얘기대로 지금 이제 자연인 생활을 좀 즐기고 있는데 그 구상이 좀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힌 적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간판으로 중도의 힘을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만큼 새로운 세력을 모아 힘을 키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김동연 전 부총리, 금태섭 전 의원, 홍정욱 전 의원 등을 모아서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끌어오겠다.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관련해서요. 감사원 조사를 건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올해 전국 평균 19.1%나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5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늘어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그런 모양새네요.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합당 속도 조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본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